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여자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지는 이제 딱 반년이 지났네요. 제 인생이 이렇게 기가 막힌 드라마처럼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고,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이 그런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했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며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왔거든요. 남편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고 제 수입도 적을 때는 150에서 많을 때는 200만 원은 되었으니 아주 넉넉지는 않아도 사는 게 팍팍하진 않았습니다. 빚도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매달 꼬박꼬박 적금도 붙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런데 작년 가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길래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종양 크기가 심상치 않다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서두르셨습니다. 수술비에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항암 치료비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친정 형편은 넉넉지 못했어요. 제가 20살 꽃다운 나이일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엄마는 홀몸으로 식당 주방에서 꾸짖 일 마다하지 않고 저를 키우셨거든요.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찬물에 손 담그며 사신 분인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암이라니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엄마 수술비를 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냥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잘 설득하면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세월의 정이 있는데 설마 장모를 외면하겠냐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저만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진 말을 쏟아내고 어떤 기막힌 행동을 할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가 눈앞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가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긴 했지만 배가 뒤집힐 만큼 거친 파도는 없었기에 그 평범함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순진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어요. 유난히 습했던 여름날 동아리 MT 장소였던 산 중턱에 있는 낡은 펜션에서였죠. 술에 잔뜩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 선배를 다들 난감해하며 바라만 보고 있을 때 남편이 나섰어요. 그 좁고 가파른 산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선배를 업고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가는데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죠. 그 묵묵한 성실함이 제 마음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참 착하구나. 그 이후 졸업하고 각자 사회생활에 치여 살 때쯤 뜬금없이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밥 한번 먹자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화려한 이벤트나 뜨거운 고백은 없었지만 우리는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서로의 곁을 지켰고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는 꿈처럼 달콤했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세 빌라였지만 제 눈에는 궁전보다 근사해 보였죠. 퇴근 시간인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도어락이 해제되는 띠리릭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음악이었죠. 저는 보글거리는 찌개 냄비 앞에서 현관을 향해 웃어 보였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맛있는 냄새 나네 하고 웃어 주었으니까요. 좁은 부엌에서 엉덩이를 부딪혀가며 함께 설거지를 하고 주말이면 늘어진 티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엉겨붙어 영화를 보던 날들.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너무나 좋았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무난했어요.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은 1년에 서너 번 명절이나 제사 때나 뵙는 게 전부였죠. 서울에 올라오셔도 며칠씩 묵으며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과묵하신 시아버지와 조용하신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한 끼 드시는 걸로 만족해 하셨죠.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미세한 균열의 시작이 친정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지내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 저는 결혼 후에도 엄마가 늘 눈에 밟혔죠.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엄마를 찾아갔어요. 갈 때마다 양손 가득 반찬 재료를 사들고 가서 좁은 부엌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다듬곤 했죠. 엄마는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쉬지. 뭐하러 또 왔어? 라고 타박하시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처음엔 남편도 군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좁고 가파른 엄마네 집 계단을 오르며 장모님, 저희 왔어요. 하고 씩씩하게 외치던 남편이었죠. 전구가 나가면 갈아드리고 무거운 쌀포대도 척척 옮겨주고요. 엄마는 그런 사위를 보며 우리 사위가 최고네. 아들 없는 서름을 사위가 다 씻어주네 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더 열심히 만들곤 했고요. 그런데 결혼 5년 차쯤 접어들면서부터였을 거예요. 남편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한 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이유들이었어요. 어제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 주말에 회사 워크숍 자료 준비해야 돼. 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기에 저는 별말 없이 혼자 친정으로 향했죠. 엄마가 "김서방은?" 하고 물으시면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꼭 같이 온대요." 하고 대신 변명해 주기 바빴고요. 그렇게 7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냈어요. 주말 아침 친정에 갈채비를 하는 제 뒤통수에 대고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죠. "자기야, 우리 꼭 한 달에 두 번씩 가야 해?" 화장대 거울로 남편을 봤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조하게 말하고 있었죠. 왜? 엄마 혼자 계시잖아. 아니, 그냥 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주말엔 나도 좀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처가에 가면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하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사위가 처가에 가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저는 남편의 고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문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분기점이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이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 말이에요.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변해갔어요. 눈에 확 띄는 싸움은 없었지만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하루는 엄마 생신 때였어요. 예전 같으면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드릴까? 먼저 물어봤을 사람이 제가 엄마 선물 사러 가자고 하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꼭 지금 가야 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안 되나? 라고 하더군요. 직접 보고 골라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같이 가주라. 제 애교 섞인 부탁에도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쇼핑하는 내내 그는 시계만 쳐다봤고 저는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고르지도 못하고 대충 눈에 띄는 스카프 하나를 집어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돈 문제도 그랬어요. 엄마 환갑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200만 원? 좀 과하지 않아?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환갑 여행도 못 보내드려? 우리 생활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비상금으로 하는 건데 아니,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자기 마음이긴 한데, 우리도 나중에 집 넓혀가려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잖아. 장모님도 그렇게 큰 돈 쓰는 거 부담스러워 하실걸?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인색함이 서려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여행지 등급을 낮춰야 했죠. 엄마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니신다는 말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여보, 엄마 요즘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신대. 걱정스러운 마음에 꺼낸 말에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저런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지. 보험은 들어두셨어? 하고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예전처럼 이번 주말에 모시고 큰 병원 한번 가볼까?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세심하지 못하니까 저러는 걸 꺼라며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친정 문제만 제외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였거든요. 아침이면 넥타이를 매주며 입 맞추고 저녁이면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회사 상사 뒷담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시시 코너를 돌며 낄낄거리고 가끔은 심야 영화를 보러 나가는 그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부부. 남편은 저에게는 여전히 다정했고 집안일도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내 뿌리인 엄마를 귀찮은 짐짝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낳아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저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포장해버렸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얇은 얼음판 위의 평화가 계속되었죠. 그 얼음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언제 깨져버릴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작년 가을, 엄마가 아프셨어요. 당나맘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남편한테 수술비 얘기를 꺼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그건 우리가 낼 돈이 아니야 라고 건조하게 내뱉었을 때 저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낀 채 멍하니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암인데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잖아. 알아. 근데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남편은 여전히 시선을 TV 화면에 고정한 채 귤 껍질을 까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남의 집 강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처럼요. 우린 적금도 있고 여유 있잖아. 그 돈이면 충분히 수술받게 해드릴 수 있어. 그 적금은 우리 집 마련하려고 모은 거야. 처갓집 병원비로 헐어서 쓸 돈이 아니고 처갓집. 10년을 살면서 그 단어가 그렇게 타인처럼, 그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흉기처럼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있다고 믿었는데 그 단어 하나가 선을 긋고 있었죠. 너의 집과 나의 집은 엄연히 다르다고요. 처갓집이 아니라 우리 엄마잖아. 나 낳아주신 엄마라고. 당신한테 장모님이잖아. 네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사실을 말한 거야. 장모님은 네 엄마지. 내 엄마가 아니잖아.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는 엄연히 달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지.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남편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고 소파 깊숙이 등을 기댔어요. 팔짱을 끼는 그의 모습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냉철한 비즈니스맨 같았죠. 있잖아. 나도 처음엔 도의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5천만 원은 우리 미래를 걸어야 할 만큼 큰 금액이야. 당장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그 돈 빠지면 우린 계획했던 아파트 매매는 포기해야 해. 우리 살림에 타격이 온다고. 그럼 사람 목숨보다 아파트가 중요해? 돈이야 다시 벌면 되잖아. 엄마는 수술 시기 놓치면 끝이라고. 그럼 얼마면 되는데? 네가 생각하는 적정선이 있을 거 아냐? 3천? 2천? 마치 시장통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듯한 태도에 기가 찼어요.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럼 얼만데? 당신이 낼 수 있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고.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산을 하는 듯 눈을 굴렸어요. 그러더니 선심 쓴다는 듯 툭 내뱉더군요. 500 정도?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비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서 웃음이 났어요. 500만 원? 수술비랑 입원비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500을 내겠다고? 사위를 끔찍히 여기시던 우리 엄마 목숨값이 당신한테는 고작 500이야?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보태는 거잖아. 성에 표시하는 거지. 성에 표시 남이냐? 조의금 내듯이 성에 표시하게? 말 함부로 하지 마. 수술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왜 그 큰 돈을 우리가 전부 다 떠안아야 하는데. 그럼 누가 내? 엄마 혼자 사시는데
모아둔 돈도 없으신 거 뻔히 알잖아. 친척들한테 얘기해봐. 장모님 형제들도 있잖아. 십시일반 하면 되잖아. 삼촌들도 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야. 누구한테 손을 벌려.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왜 시도도 안 해보고 나한테만 짐을 지우려고 해? 남편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며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컥 치솟는 화를 억누르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싸워서 감정만 상하면 엄마 수술비를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비겁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 혼자 날 키우셨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나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 고생만 하셨다고. 이제 내가 갚아야 하잖아. 자식이 나 하나인데 효도는 네가 하면 되지. 왜 우리 공동재산으로 해? 우리 돈이잖아. 부부잖아.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부부는 맞는데 그렇다고 네 친정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내가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지.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야.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 앞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된 것 같았어요. 10년을 같은 이불 덮고 자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사람이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불행 앞에서 이렇게까지 타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며 못 박듯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나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해서 먼저 잘게. 너도 그 문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방법은 있을 거야. 방법은 있을 거라는 그 무책임한 낙관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정말로 잠이 올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도록 엄마 생각에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내일 아침에 다시 차분하게 설득해보자. 밤이라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산스럽게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주방에 서서 아침상을 차렸죠.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데 손이 떨려서 노른자가 터져버렸어요. 터진 노른자처럼 제 마음도 엉망진창이었죠.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신경질적으로 들렸죠. 남편은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삼키기만 할 뿐,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구두주걱으로 신발을 신던 남편이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번 돈으로 처리해. 네 개인 통장에 돈 있잖아. 내 통장? 프리랜서 일해서 모은 거? 너 결혼하고 나서 틈틈이 과외해서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쓰면 되겠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통장에 2천만 원 정도 있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죠. 그 돈은 제가 혹시 모를 사고나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쓰려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제 비상금이자 자존심 같은 돈이었어요. 그건 2천만 원밖에 안 돼. 수술비 반도 안 된다고. 부족하면 네가 더 벌면 되지. 일 더 받아서 메꾸면 되잖아. 정급하면 대출을 네 명의로 알아보든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보고 빚을 지라고? 나는 못 내. 우리 집 자금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돼.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네 엄마 문제고 네가 해결해야 할 몫이야. 남편이 도어락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낚아챘어요. 잠깐만. 진짜 이러는 거야?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가족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남보다 못해? 남편이 귀찮다는 듯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 힘에 밀려 저는 신발장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나도 우리 집 미래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네가 지금 흥분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5천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야? 감정적으로?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데 감정적으로 구는 게 이상해? 너희 부모님이 아프셨어도 이럴 거야? 시끄러워. 아침부터 복도 울리게 소리 지르지 마. 다녀와서 얘기해.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꽂혔어요. 저는 현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꿈인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뿌리친 팔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제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전부 인출했어요. 10원 단위까지 싹 다 긁어 모았죠. 그리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사정해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내가 꼭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줄게. 울먹이며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께 연락을 돌려 십시일반으로 말 그대로 구걸하듯 부탁해서 겨우 채워 넣었습니다. 병원에 납부하던 날. 저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하는 현실이, 그리고 그 현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이 뼈저리게 사무쳤거든요. 엄마는 예정대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암 조직을 떼어냈고 곧바로 항암 치료 일정에 들어갔죠. 저는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낮에는 엄마의 팅팅 부은 손발을 주무르며 간병했고, 밤에는 엄마가 잠드신 병실 한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어요. 병원비를 메꾸고 친구 돈을 갚으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남편한테는 수술비 어떻게 마련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 줘라고 말했고 TV를 보며 낄낄거렸죠. 수술은 잘 됐냐고, 장모님 몸은 좀 어떠시냐고, 돈은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는 다정한 말 따위는 없었어요. 마치 제 친정일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점점 남편이 낯설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 남자가 내가 10년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아니면 껍데기만 같은 타인인가? 밤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어도 그와 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깨졌어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이 척척 갈라지고 있었죠. 엄마가 퇴원하신 뒤 우리의 삶은 항암 치료라는 삭막한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항암 주사가 들어가는 날이면 엄마는 하루 종일 먹은 것을 개워내셨고 저는 그 곁에서 등을 두드려 드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엄마의 머리카락이었어요. 빗질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더니 어느 날 아침 베개 위가 새까만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죠. 듬성듬성해진 엄마의 머리를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어. 오늘 아침에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며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항암 부작용인가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너무 힘들어 하셔. 옆에서 보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힘드시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듣는 듯한 무미건조한 반응. 따뜻한 눈빛이나 손길은 기대할 수도 없었죠. 이번 주말에 같이 병문안 갈래? 엄마가 사위 얼굴 보고 싶어 하셔. 아, 나 이번 주말에 회사 야유회 있어. 빠지면 안 돼.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대학 동기들 모임. 그럼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데?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이 우리 사이의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대학 동창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남자 넷이 우르르 몰려왔죠. 저는 병간호로 지친 몸을 이끌고 치킨을 시키고 과일을 깎아 술상을 봐주었어요. 손님들이 왔으니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죠. 거실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주방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물소리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 건 말이에요. 야, 김 과장,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냐?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힘들어.
사실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좀 크게 나갔거든. 아, 그래? 암이시라며 수술비 많이 깨졌겠네. 꽤 나갔지. 목돈이 쑥 빠지니까 타격이 좀 크네. 친구 중 하나가 안주를 씹으며 거들었어요. 그래도 처남이나 처제 있으면 나눠서 내면 되는데 같이 낼 사람은 있고? 아니, 우리 와이프가 외동이야. 형제 자매가 없어. 아이고, 그럼 네가 독박 쓴 거네. 처가 기둥뿌리를 네가 바치고 있는 거구나.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나는 형편에 맞춰서 적당히 도와드리자고 했거든. 근데 와이프가 전부 다 내자고 고집을 피우더라고. 5천만 원을 내자고. 5천? 와, 미쳤네. 그 큰 돈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 우리 집 살 돈도 빠듯한데. 근데 매일같이 울고불고 조르는 통에 에휴, 결국엔 내가 져줬지. 내가 안 내주면 어떡하냐. 사람 살리고 봐야지. 져줬다고요? 내가 울고불고 졸라서 자기가 져줘서 5천만 원을 냈다고요? 고무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통장 털고 친구에게 빌리고 엄마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모은 돈인데 남편은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친구들 앞에서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걸까요? 야, 김 과장 대단하다. 장인어른 안 계시니까 네가 가장 노릇해주는 거네. 그건 그런데 솔직히 좀 억울하긴 해. 내 피 같은 돈으로 처갓집 병원비 다 되는 거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어요. 인정. 나 같으면 반반 내자고 했을 듯. 아니면 대출을 받게 하든가. 처갓집 일은 처갓집에서 해결해야지. 사위 등골 빼먹으면 안 되지. 남편이 허세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뭐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남자가 큰맘 먹고 한번 져주는 것도 필요하지. 내가 참는 거지 뭐. 참는 것은 저였는데 남편은 뻔뻔하게 피해자이자 영웅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거실로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돈 한 푼 안 냈잖아. 라고요. 하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남편 망신을 주면 그 화살이 다시 저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숨죽여 울음을 삼켰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늘어진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친구들한테 한 말 진심이야? 어? 무슨 말? 5천만 원 당신이 냈다고. 당신이 져줘서 병원비 대준 거라고 한 거 말이야.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 친구들 앞에서 그냥 한 말이야. 남자들끼리 술 마시다 보면 좀 과장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잖아. 너 내 엄마 수술비에 10원이라도 보태요? 한 푼도 안 냈잖아. 야, 왜 이래? 그럼 거기서 나는 돈 없어서 와이프가 빚내서 수술시켰다고 해? 친구들한테 내가 능력 없는 놈처럼 쪼잔하게 보이는 게 좋아? 네 남편 기 살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쪼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왜 없는 일을 지어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사실, 사실은 내가 너랑 결혼했으니까 내 엄마 병원비 문제도 결국 내 스트레스가 된 거잖아. 내 집 마련 계획 틀어진 것도 사실이고,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라고. 감수하고 있다고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돈은 내가 구했고, 간병도 내가 하는데, 네가 뭘 감수해? 아, 시끄러워. 술맛 떨어지게. 친구들 갔으면 좀 쉬자. 너도 그만 좀 해라.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얼마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전화가 왔죠. 이번 명절엔 꼭 내려오라고요. 저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항암 치료 일정과 겹치기도 했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여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명절인데 안 갈 수는 없지. 부모님 기다리시는데 나 엄마 병원 가야 해. 상태가 안 좋으셔. 명절에는 병원도 외래 진료하네. 응급실 갈 거 아니면 하루 이틀 쉬어도 괜찮아.
처갓집만 챙기지 말고 우리 집도 좀 챙겨. 결국 저는 떠밀리듯 시댁행차에 올랐습니다. 시댁 공기는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는 신문 뒤에 숨어 계셨죠. 전 부치느라 기름 냄새에 절어 있을 때였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인데 평소에도 저를 은근히 아래로 보곤 했죠. 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니? 요즘 힘들다며? 음,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너희 처가 병원비 때문에 그렇다고 엄마한테 들었어? 암 수술하셨다며? 누가 그래?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 돈 많이 깨졌겠다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가 곁에 계셨지만 2사람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고 계셨죠. 옳게도 참 그렇다. 친정일은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네 돈을 갖다 쓰게 해.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나 같으면 절대 안 내줬어. 그때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아가, 네 시누이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친정일은 친정 형제들끼리 해결하는 게 맞는 거야. 네?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처가 병원비 내는 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인 것 같다. 저는 멍하니 서서 부침개만 뒤집었어요. 제 돈으로 냈는데, 빚까지 져가며 내 돈으로 메꿨는데, 남편 돈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저는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차린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자마자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며? 네, 수술받고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세요. 그래, 딸이 효도하는 건 좋은 일이야. 인지상정이지. 근데 말이다. 시아버지는 뜸을 들이시더니 훈계하듯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시집온 며느리는 이제 시댁 사람이야.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겨야지. 그게 순리고 법도야. 네, 너희 둘 돈 합쳐서 서울에 집도 사야 하고 앞으로 애도 낳아 기르려면 돈 들어갈 때가 천지야. 친정에 돈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후회한다. 우리 집안 생각도 해야지.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아버지의 그 부당한 훈계 앞에서 사실은 자기가 돈 낸 게 아니라고, 아내가 자기 돈으로 효도한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그는 끝까지 침묵했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어요. 그날 밤 시댁의 좁은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웠을 때 참았던 물음이 터져나왔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뭘? 남편은 이미 잠들 준비가 끝난 듯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당신 돈 쓴 거 아니잖아. 왜 사실대로 말 안 했어? 나만 나쁜 며느리 됐잖아. 남편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며 돌아누웠어요.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 돈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 자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네가 친정에 너무 신경 쓰는 건 맞아. 장모님한테 쏟는 정성 반만이라도 우리 집에 해봐라.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시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 몰라.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자자. 내일 운전하려면 자야 돼. 남편은 다시 등을 돌렸고 곧바로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옆에서 세상 편하게 잠든 저 남자가 내가 10년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맞나? 괴물과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건 아닌가. 소리 없는 눈물만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추석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어요. 친구에게 빌린 돈 1,000만 원, 그 약속의 날짜가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죠. 눈은 충혈되어 터질 것 같았고 손목에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좀비처럼 일해서 모은 돈은 600만 원. 친구에게 갚기로 한 날짜는
고작 사흘 남았는데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저는 죄인처럼 쭈뼛거리며 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 나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는데 혹시 4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어? 다음 달에 일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던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나 안타까움 대신 짜증과 경멸이 서려 있었죠. 또 돈 얘기야? 그 돈도 네 엄마 병원비로 쓴 거지? 음, 수술비 모자라서 빌린 거였어. 그럼 네가 알아서 갚아야지. 왜 나한테 손을 벌려? 나도 죽어라. 이래서 갚고 있어.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내 돈은 내가 쓸 계획이 다 있어. 그리고 네가 빚진 걸 왜 내가 메꿔줘야 해? 부부라도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했잖아. 미안하지만 못 빌려줘. 그는 다시 TV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마치 귀찮은 잡상인을 쫓아내듯이요. 여보, 나 진짜 급해서 그래. 아, 안 된다고 했잖아.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남편은 리모컨 볼륨을 확 높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저는 손을 떨며 카드사 앱을 켰어요. 카드론. 높은 이자가 캣처럼 저를 끌어당길 걸 알았지만 친구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친구를 만나 돈을 건넸을 때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야. 눈 밑은 째하고.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남편이 좀 도와주시지 않아? 그 물음에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내가 빚을 지든 말든 상관없대. 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 침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려다 탈이 났어요. 이번 결과물 실망이 큽니다. 납기도 늦으시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죄송하지만 다음 프로젝트는 다른 분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에이전시에서의 계약 해지 통보. 제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곳이었어요. 팀장님, 제가 실수한 부분 바로 수정해 드릴게요. 밤새서라도 할게요.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 능력의 한계,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상황, 그리고 고립감,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수입이 확 줄어들자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여보, 이번 달 좀 힘들 것 같아. 거래처 하나가 끊겨서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남편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는 원래 네가 내기로 한 거잖아. 왜 갑자기 나한테 달라고 해? 평소에는 내가 냈지. 10년 동안 내가 다 부담했잖아. 근데 이번 달은 정말 어려워서 그래. 그건 네 사정이지 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능력 부족해서 거래처 잘린 걸 왜 나한테 징징대? 우리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부부면 뭐든지 반반 나눠야지. 네 문제를 내가 왜 떠안아. 그게 합리적이야? 남편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6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지폐가 힘없이 흩어졌어요. 이해했다. 이거 받고 다음엔 이런 소리 하지 마. 짜증나니까. 30만 원. 1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다 해준 아내에게 던져준 돈이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줍지 않았어요. 그냥 제 신용카드로 마트장을 보고 공과금을 냈습니다. 카드값은 다음 달에 저에게 떠넘긴 채로요. 빚이라는 눈덩이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탈수 증세였죠.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수액 맞고 경과를 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또다시 덜컥 겁이 났어요. 입원비 150만 원. 저는 또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제는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엄마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어요.
딸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해골이 다 됐네. 괜찮아요, 엄마. 엄마나 얼른 나을 생각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잘 먹고 다녀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너무나 뜨거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미안하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김서방한테도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장모가 돼서 사위한테 패만 끼친다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엄마가 재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래, 돈 많이 들겠네 한마디뿐이었거든요.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사위가 뭐가 예쁘다고 미안해 하시는지 네, 전할게요. 남편도 엄마 걱정 많이 해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죠. 제가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돌아오면 집안은 폭탄 맞은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싱크대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고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가 굴러다녔죠. 남편은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를 보거나 폰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야, 남편이 저를 부르는 호칭은 어느새 야가 되어 있었어요. 응? 내일 저녁에 친구들 데려올 거야. 집 좀 깨끗하게 해놔.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 아니, 부엌도 좀 싹 치우라고 냉장고 정리도 좀 하고 지저분해서 원. 기가 찼어요. 그거 다 자기가 먹은 거잖아. 자기가 먹은 건 좀 치우면 안 돼? 나 지금 병원에서 오자마자 청소하는 건데. 아, 나 피곤해. 너는 집에 있잖아. 나도 일하거든? 그리고 엄마 간병하고 왔잖아. 집에서 컴퓨터 두드리는 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간병은 네 사정이고. 손님 오는데 집이 이 꼴이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저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더 말해봤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죠. 다음 날 저녁, 남편의 친구들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삼겹살을 굽고 부족한 반찬을 리필해주고 술병을 치웠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장모님은 좀 어떠세요? 걱정 많으시죠? 네, 지금은 좀 안정되셨어요. 그때 남편이 젓가락으로 불판을 탁 치며 끼어들었어요. 야, 우울한 얘기 그만해. 술맛 떨어지게. 형수 기분 나빠. 미안. 나 그냥 안부 물어본 건데.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요. 요즘 와이프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친정 때문에 아주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 내가 아주 눈치 보느라 죽겠다니까.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어요. 아, 그렇구나. 너도 고생이 많네. 힘드시겠어요, 형수님. 저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더 있다가는 소리를 지르거나 펑펑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너 진짜 좋은 남편이다. 나 같으면 못 참아. 같은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술자리가 파했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먹다 남은 삼겹살 기름이 식탁에 굳어 있었고 바닥엔 술 흘린 자국과 담뱃재가 널려 있었죠. 남편은 아, 취한다 하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기름 묻은 불판을 닫고 빈 술병을 분리수거함에 넣고 걸레질을 했어요. 창밖은 캄캄하고 집안엔 남편의 코고는 소리만 울려 퍼졌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10년을 함께 산 저 남자가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저를 갉아먹는 기생충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막연한 헤어짐이 아니라 살기 위한 탈출로서의 이혼을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있잖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 오신대. 어?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음, 서울에 친척 결혼식 있으셔서 올라오시는 김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신대. 갑자기? 오늘이 목요일인데? 갑자기는 무슨, 어제 전화 왔어. 깜빡하고 말 안 했네.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지.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지금 말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어차피 집에 있으면서 일단 알겠어. 더 따져봐야 싸움만 될 게 뻔했어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죠. 남편이 구두를 신고 문을 열며 마치 중요한 업무 지시를 내리듯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참, 엄마가 미역국 좋아하시니까 저녁에 그거 끓여놔. 소고기 많이 넣어서. 그리고 화장실 청소 좀 락스 뿌려서 확실하게 하고. 곰팡이 보이면 엄마 잔소리 알지? 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미역국. 소고기 많이 넣은 미역국. 엄마가 아파서 입원해 계신 동안 저는 미역국은커녕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본인 부모님 오신다고 저더러 미역국을 끓이라네요. 제 엄마가 사경을 헤맬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댁 식구들을 위해 집을 쓸고 닦고 진수성찬을 차리라네요. 허탈함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깨달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돈 벌어오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필요할 때 시부모 비위 맞추는 성능 좋은 가전제품일 뿐이었구나. 이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저만 미련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서 수세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던 금요일, 저는 시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창틀에 낀 먼지를 닦아내고 화장실 타일 사이의 곰팡이를 칫솔로 박박 문지르면서 제 마음속 묵은 때도 이렇게 씻겨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목요일 저녁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양손 가득 장을 봤습니다. 미역, 최상급 소고기 양지, 싱싱한 시금치와 도라지, 평소 우리 부부 식탁에는 잘 올리지도 못하는 비싼 식재료들이었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며 반찬을 만들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입맛은 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많이 준비했네. 응, 수고했어. 영혼 없는 그 세 마디가 그가 보탠 전부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들어오셨고 시아버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집이 좀 좁구나. 답답해서 원. 네, 아직 전세라서요. 아들이 회사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세살이냐? 남자는 집 한 채는 있어야 길을 펴고 사는 법인데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슬쩍 짚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곧 좋은 데로 갈 거예요. 지금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 알아보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지만 꾹 참고 상을 차렸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 앉았지만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시더니 인상을 팍 쓰셨어요. 윽, 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봐요. 물 좀 더 부어드릴까요? 됐다. 미역국은 슴슴하게 끓여야 제맛인데 이렇게 짜서야 원. 혈압 오르겠네.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다니까 그냥 먹으마. 시아버지는 나물 반찬을 뒤적거리며 불쑥 물으셨어요. 며느리 요즘 밖에서 일은 안 하냐? 아, 네. 집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 계속하고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끄적거리는 거 말이냐? 네. 그래도 수입은 꽤. 집에서 일하면 그게 노는 거지 일이냐. 여자가 밖에서 돈 번답시고 나도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일이, 제 경력이 노는 것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만 퍼먹고 있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시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과일을 깎아 대령하고 커피를 타고 믹스커피가 싫다고 하셔서 다시 녹차를 우리고 시어머니가 소파에 기대 앉아 명령하듯 말씀하셨어요. 예, 멀뚱히 있지 말고 안방 청소 좀 해라. 이불도 좀 햇볕 냄새 나게 털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이불을 털고 시트를 갈아 끼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축구 경기를 보며 골골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은 더한 고문이었어요. 너희 둘,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냐? 시어머니가 생선가시를 바르며 툭 던지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낳으려고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준비는 무슨. 낳아놓으면 다 지들 먹을 복 타고 나는 거야. 며느리 나이가 벌써 30 중반 아니냐? 네, 맞습니다. 지금 낳아도 노산이야. 더 늦으면 애 들어서지도 않아. 여자는 애 못 낳으면 소방 맞는 거야. 옛날 같으면. 시아버지가 거드셨어요. 그래, 암만 세상이 바뀌어도 집안에 아들 하나는 있어야 대가 이어지는 법이다. 명심해라. 저는 밥알을 새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모래알 같았어요. 밤이 되자 시부모님은 안방을 차지하셨고 저와 남편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만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속삭였어요. 여보자? 아니, 아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내 직업 무시하시고 애 못 낳는다고 타박하실 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뭐라고 해? 부모님이신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냥 내내 하고 넘기면 되지.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받았잖아.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줄 수 있잖아. 아, 피곤해. 그만하고 자자. 남편은 등을 째 돌려버렸습니다. 그 넓은 등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을 배웅하는 현관.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다 말고 저를 쏘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며느리, 살림 좀 야무지게 해라. 미역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서야 원. 후수. 네, 죄송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 저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미친 듯이 일하고 청소하고 다시 저녁 차리고 남편과의 대화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죠. 밥 먹어. 응, 오늘 늦어. 아니,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한 집에 사는 하우스메이트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퇴원하셨지만 항암 치료는 계속됐어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 앙상해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셨어요. 딸, 너 요즘 행복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어 보였어요. 음, 행복해. 남편도 잘해주고. 거짓말. 네 눈에 근심이 가득한데 엄마 속일 생각 마라. 아냐, 진짜야.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사위는 잘해주지? 그럼 잘하지? 엄마는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비록 아프지만 우리 딸 기댈 언덕은 되어줄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게 효도야.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마감에 쫓기고 있었어요.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다가왔어요. 아직도 이래?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해서. 징하다 징해. 맨날 밤새워서 일만 하네. 돈 벌어야지. 빚도 갚아야 하고. 남편이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렇게 푼돈 벌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100만 원? 200만 원?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어요. 그 돈으로 어차피 또 네 엄마 병원비에 쏟아 붓겠지.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너는 머릿속에 친정, 친정, 친정밖에 없냐? 이 집은 안중에도 없어? 이 집? 나 이 집 위에서 매일 쓸고 닦고 당신 밥 차리고 빨래하고 다 하잖아. 뭐가 부족한데? 몸으로 때우는 거 말고 난 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살 돈은 생각 안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친정에만 돈을 갖다 버리냐고. 갖다 버린다는 말에 이성이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집 마련? 웃기고 있네. 당신이 집 사는데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 뭐? 당신 월급은 당신이 다 쓰잖아.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비싼 옷 사입고 180만 원짜리 골프채 사고 나는 생활비 내고 공과금 내고 적금 붓느라 허리띠 졸라매는데 당신은 10년 동안 뭐 했냐고.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야. 가장 노릇도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입 닥쳐. 내가 그동안 많이 봐줬지? 너 요즘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친정에 5천만 원 갖다 바치더니 주제 파악이 안 되냐? 그 단어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주제? 그래 주제에 네가 뭔데 네 멋대로 5천만 원을 써? 내 허락도 없이 가장인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 돈인데 왜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해? 당신이 안 빌려준다고 해서 내가 구한 돈이잖아. 부부잖아. 네 빚도 내 빚인 셈인데 왜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 상의?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돈 쓰기 싫었던 거잖아. 내 엄마 죽든 말든 상관없었던 거잖아. 남편이 헛웃음을 흘리며 저를 조롱하듯 바라봤어요. 네 돈? 야, 집구석에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리는 게 돈 버는 거냐? 소꿉놀이지. 저는 노트북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나 이제 지쳤어. 뭐? 이 거지 같은 결혼 생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노려봤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이혼하자, 우리. 그것은 충동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제 안에서 패고 패갔던 상처가 터져나오며 내뱉은 제 인생을 위한 마지막 구조 신호였죠. 이혼?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요. 응, 이혼하자. 더 이상은 무리야. 네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담아? 가진 것도 없는 주제.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가진 게 없는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 당신 이름으로 된 자산, 뭐 하나라도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요. 뭐라고? 사실이잖아. 당신 월급 350 받으면서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만 늘려왔잖아. 다 당신 술값, 골프, 친구들 밥 사주는 허세로 탕진하고. 닥쳐! 남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씩씩거렸죠. 예전 같으면 그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마. 옆집 다 들려. 부끄럽지도 않아? 지금 내가 쪽팔린 게 문제야?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날뛰니까 이러는 거 아냐? 주제 파악. 지겹도록 듣는 그 단어. 도대체 그 주제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처가 도와준답시고 빚까지 져가며 5천만 원이나 꼬라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이혼? 너 돌았냐? 남편은 씩씩거리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마치 우리 아내 맹수처럼요. 너 같은 거 이혼녀 딱지 달고 나가면 누가 받아줄 것 같아? 얼굴도 그저 그렇지 나이도 찼지 돈도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내가 걷어주니까 사람 구실하고 사는 줄 알아?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신, 지금 그 말 정말 후회 안 하지? 뭐? 지금 내뱉은 말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말 후회 안 하냐고. 남편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후회? 내가 왜?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네가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래, 알았어. 그 말 꼭 기억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활짝 열고 여행용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고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과 외장 하드,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USB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때 방문이 쾅 열리더니 남편이 들이닥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위하냐? 보면 몰라? 짐 싸는 거잖아. 나가라고 했잖아. 진짜 나가려고? 갈 데는 있고? 음, 어디든 여기보단 나을 테니까.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나가려면 몸만 나가.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이거 내 옷이고 내 노트북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시끄러워. 결혼하고 산 건 다 공동 재산이야. 아니, 가장인 내 거야. 남편은 짐 가방을 질질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아갔죠. 그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제 가방을 복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쿠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굴러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꺼져. 그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제가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까지 뺏어서 내동댕이 쳤어요. 옷가지며 화장품 파우치가 터져 나와 복도에 어지럽게 흩어졌죠. 당신 지금 미쳤어? 미친 건 너야. 주제도 모르고 가장한테 대들더니 꼴 좋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집 문이 빼꼼히 열렸어요. 504호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와보셨죠.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다신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저는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제 물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깨진 파운데이션 팩트, 짝 잃은 신발 한 짝, 찌그러진 노트북 가방. 그 초라한 잔해들이 꼭 제 결혼 생활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현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아주 깊게 응시하며 말했죠. 내일 당신 회사로 갈게. 뭐?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당신 회사 내일 점심시간에 맞춰서 갈 거야. 남편이 헛웃음을 흘렸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사로 와서 뭐 하게? 1인 시위라도 하게? 창피 주려고? 당신이 창피해질 일을 내가 굳이 왜 해? 그냥 전해줄 게 있어서. 저는 흩어진 짐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기 세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드려서.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짐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야, 너 회사 오지 마. 오면 보안 불러서 쫓아낼 거야. 쪽팔리게 하지 말고 꺼져.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1층 밖으로 나오니 10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춥다기보다는 시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출소한 기분이었죠. 근처 찜질방에 들어가 짐을 맡기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낮 12시. 저는 남편의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꽤 번듯한 6층짜리 사옥.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회사였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안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어요. 경리부 김진우 부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미리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급하게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요. 아내입니다. 아, 부장님, 사모님이세요? 잠시만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듯 했어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식사하러 가셨나?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혹시 사장님은 계신가요? 사장님이요? 대표님은 계시긴 한데 약속 없이는 뵙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장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5분이면 됩니다. 김진우 부장 관련해서 긴급한 건이라고 전해주시겠어요? 보안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하는 걸 보니 사장님이 분명했죠. 무슨 일이야? 아, 대표님, 이분이 김진우 부장님 사모님이신데 부장님 안 계시다고 하니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김 부장처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저는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꽉 쥐어 감췄어요. 이것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진우 부장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서 열어봐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봉투에서 A사 용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맨 첫 장을 넘기던 사장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죠. 이거 우리 회사 격리장부 아닙니까? 법인 통장 내역이고, 네, 맞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대회비일 텐데. 남편이 집에 가져와서 작업하던 걸 우연히 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사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잠깐 제 방으로 가시죠. 사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님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꼼꼼히 훑어보셨어요. 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 법인 계좌에서 가지급금이나 접대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며칠 뒤에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들로 입금됐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차명 계좌 중 두 개는 제 남편이 관리하는 도박 사이트 환전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도박? 네, 남편이 온라인 도박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도박 자금으로 쓴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것만 대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충격에 휩싸인 채 마른 세수를 하셨어요. 김 부장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에는 혼란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부인께서는 왜 이걸 저한테 가져오신 겁니까? 남편을 고발하는 셈인데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을 텐데요.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회사 돈 8천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동안 저한테는 친정엄마 암수술비 5천만 원 내는 걸 반대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한다면서요. 아, 저는 제 전 재산 털고 친구에게 빚까지 져서 엄마를 수술시켰습니다. 남편 돈은 10원 한 장 안 썼죠.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자기가 5천만 원을 다 내줬다고 떠들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어젯밤엔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까분다며 제 짐을 복도로 다 내던졌습니다. 사장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사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피해보시지 않도록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본 파일이 담긴 USB도 봉투 안에 있습니다. 더 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사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잡으셨어요. 잠깐만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김 부장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장님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과 남남이니까요. 죗값은 본인이 치러야죠.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배신감이 크지만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저는 목례를 하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어요.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남편이었죠? 어? 너 네가 여기 왜 있어?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찾으시더라. 빨리 가봐. 할 말이 많으신 것 같던데. 뭐? 야, 너 무슨 짓 했어?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김진우 부장,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남편은 얼어붙었고 저는 유유히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오니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전화를 쉴 새 없이 울렸고 문자 알림음도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저는 핸드폰 전원을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가방에 핸드폰을 넣고 고개를 들자 눈부시게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찜질방으로 돌아가 맡겨둔 짐을 찾아들고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죠. 초인종 소리에 엄마가 문을 여시다가
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어머, 딸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엄마, 나 며칠만 여기서 자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되지. 무슨 일 있었어? 김서방이랑 싸웠니? 그날 밤,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지난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엄마 수술비 낼 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제 돈으로 수술한 걸 본인이 했다고 거짓말한 것, 제가 없는 동안 집 밖으로 제 짐을 내던진 것, 그리고 오늘 제가 회사에 찾아가 그의 비리를 폭로한 것까지.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시다가 붉어진 눈시울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이고, 내 딸, 얼마나 힘들었을꼬. 엄마가 아픈 바람에 네가 이 고생을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바보같이 몰랐던 거죠. 이제 어쩔 작정이냐.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틀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집으로 와.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1시간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죠. 여보세요. 야,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었죠. 확고해. 나 회사에서 잘렸어. 오늘 해고 통보 받았다고. 그렇겠지. 8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안 잘리고 배기겠어? 너 때문이야. 네가 사장한테 가서 고자질해서. 고자질이 아니라 팩트를 알린 거지.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의 악다구니를 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차단해 버렸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호사님이 물으셨어요. 안 할 겁니다. 네? 전세 보증금이 꽤 될 텐데요. 절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횡령한 돈 갚으려면 전세금 빼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거예요. 남은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최대한 빨리 깨끗하게 이혼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그 진흙탕 싸움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법원 조정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조건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야, 진짜야? 위자료도 안 받아? 음, 그냥 내 인생에서 빨리 사라져줘. 그게 위자료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자괴감이 든 얼굴이었죠. 그렇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남남이 되었죠. 이혼 후 저는 엄마 집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바쁘게 살기 시작했어요. 끊겼던 거래처에 찾아가 사정해서 일을 다시 따냈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한 달 수입이 250만 원 정도로 회복되었고 카드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죠. 무엇보다 기쁜 건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거였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딸,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 수치가 너무 좋아졌대. 정말요?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엄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다 네 덕분이야. 네가 나 살리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니? 그런 말 마세요. 엄마가 강해서 이겨내신 거예요. 엄마가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행복해질 자격 있어. 꼭 행복해져야 해. 저 이미 행복해요, 엄마. 엄마랑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할 수 있어서 빈말이 아니었어요. 남편 눈치 보며 숨죽여 살던 때보다 좁은 방에서 엄마랑 귤 까먹으며 수다 떠는 지금이 100배는 더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대학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결혼해. 다음 달에.
어머, 정말? 축하해. 언니 꼭 와줄 거지? 그럼, 당연히 가야지. 결혼식 날, 저는 하객석에 앉아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친구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문득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저 친구가 저와는 다른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시계 끝나고 친구가 다가왔어요. 언니,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신부가 너무 예쁘다. 행복하게 잘 살아. 언니는 좋은 사람 없어? 다시 만날 생각은 안 해?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아직은 혼자가 편하네. 자유롭고 좋아. 그래도 언니 너무 아까워서 그래. 언니 진짜 멋있어졌잖아. 내가? 음, 예전엔 뭔가 주눅 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얼굴도 훨씬 좋아졌고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맞아요. 예전에 저는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라는 틀에 갇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제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엄마 병원비 내고 제가 먹고 싶은 치킨 시켜 먹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삶. 그게 이렇게 달콤한 건지 몰랐어요.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편의점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려는데 그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잔판 눈,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머리. 횡령 사건으로 업계에 소문이 나서 재취업도 못하고 전세금으로 빚 갚고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소문을 건너들었었는데 사실인가 보더군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바람결에 실려온 그 한마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대답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으니까요.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엄마, 들었어? 완치래. 완치? 그래, 그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주름진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네가 날 살렸다. 네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지켜줘서 내가 살았어. 엄마가 강하셔서 이겨내신 거예요. 아니야, 네 효성이 하늘에 닿은 게지. 그 평범한 귀갓길이 제겐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어요. 요즘 제 일상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수입도 늘었고 빚은 거의 청산했습니다. 주말이면 엄마랑 맛집 탐방도 다니고 저녁에는 수채화 학원에서 그림도 배우고 있어요. 캔버스 위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채워 넣을 때면 제 인생도 이렇게 다채로운 색으로 다시 칠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전 남편 소식은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가끔, 아주 가끔 밤에 혼자 깨어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스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이었다고 그가 뿌린 대로 거둔 것뿐이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지금도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엄마 병원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었겠죠. 엄마는 치료 시기를 놓쳐 잘못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넉넉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요.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온전히 제 몫이라 괜찮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짐이 복도에 내동댕이 젖은 그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비굴하게 빌며 다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발로 걸어 나갈 것인가? 저는 떠나는 걸 택했고 그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너무 심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제 엄마를 살렸고 저 자신을 살렸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욕당했을 때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게 용기일까요?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자유가 과연 옳은 선택의 결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